아까 어디까지 했죠? 좀 전에? 발해. 발해. 자, 발해는요, 이제 대조영이 세우는데요. 아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30년을 고생을 해갖고 698년에 가서 대조영이 만주 지역에, 그래서 그 부여더 위쪽으로요, 하얼빈 쪽으로 가는 그쪽에다가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대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라가 더 번창하고 커졌다고 했습니다. 대조영은 자기 자신이 이제 고왕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뭐냐면 중국 역사책에도 뭐라고 기록되냐면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는데 대조영은 고려 별종이다. 고려의 좀 다른 그런 별종이다. 이렇게 고려 별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인데 좀 특별하다. 어떤 면에서 장군이었었고 이제 왕이 됐는데 통치자는 고려 유민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죠. 유민이란 말이 리우민, 그러니까 나라 없이 이제 떠돌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통치자가 됐고, 대다수의 백성은 말갈족이다라는 거예요. 말갈족. 말갈족이 여진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은 말갈족이다. 그래서 통치 계층은 고려인이고 밑에 백성은 말갈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발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고려 별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 하죠, 이제. 왜냐면 발해를 자기네 정권으로 왕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싫어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이 나중에 무왕이라든지 이 대조영의 후예들이 왕이 돼서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해야 돼요. 자, 발해는 신라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발해가 신라를 좋아해요? 왜냐면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조영은 고구려의 장군이었잖아요. 당연히 신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일본은 신라하고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자기네가 지금 부모님 나라처럼 여기던 백제를 멸망시켰잖아요.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일본은 특히 일본의 그 왕족에 누가 많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백제의 왕족들이, 백제 귀족 왕족들이 일본 국왕의 그러니까 아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왕의 피해는 백제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거, 고구려 멸망시킨 거를 발해나 외국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하고 외국, 일본은 서로 외교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 왕이 일본 왕한테 외교 편지를 보낼 때 뭐냐면, 나 고려국 왕은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발해국 왕이 아니라 나 고려의 왕은 이렇게 외교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해 왕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고려를 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동명성화에 그걸 이은 나라가 이 발해다라는 게 그 외교 문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무리 동북공정 때문에 이걸 자기네 나라로 하려고 해도 이런 외교 문서에서 뭐냐면 이 발해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자기가 지금 고려를 이은 그런 나라다, 고려의 계승국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주장할 때 뭘 갖고 주장하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자 봐라, 이런 데에도 니네 중국이 이걸 갖다가 이거 니네들 옛날 지방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니네 땅으로 돼 있으나 옛날에 이건 조선민족의 땅이고 이거 확실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금의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꾸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중국 역사자들은 양심이 있으면 니네 얘기해봐. 이제 한국 역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니네 땅으로 된 거 인정해. 근데 뭐예요? 옛날에 이건 분명히 조선족의 땅 아니냐.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는 이제 열통이 터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 물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인정을 하고,
그럼 지금은 여기가 이제 중국이 커졌고 이렇게 이제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래 지나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 그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풀리는 거지. 아니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땅이야. 이런다 우리는. 그 역사도 그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 미치고 하냐고 팔짝 뛰는 거죠. 한국인들이 열받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하려고 이제 복수보다 뭐냐면 진시황이 유목인으로서 그게 한족 니네 아니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거 막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진시황의 두개골 구조가 병마용에 있는 게 그게 정통 한족 뼈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목민 구조이기 때문에 유목민이 한족을 정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맞는데 기분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슬슬. 그러다 이제 공자, 이제 유교의 공자도 뼈다귀 구조가 그게 동이족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맞긴 맞는데 기분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한국 사람들은 공자는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동이족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돼.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중국인이 이제 열받는 거죠. 고대 그게 왜 한국인이냐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은 화가 나는 거. 그럼 니네가 바래고 어떻게 니네 나라야 이제 막 한국인들 갖고. 그래서 막 이제 사이가 한참 안 좋아지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말들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 좋은 거로 이제 쭉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왕이 이렇게 세우고 고다음 왕이 무왕이에요. 무왕. 자, 무왕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겠어요? 벌써 왕 명칭부터 힘센 사람이에요. 무왕은 그래서 이 무왕은 뭐를 하냐면 산동성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당시에 산동성의 떵저우라고 있는데 이게 등주 지방이라고 우리말로 등주라는데 이 떵저우에 당나라 해군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해군기지가 있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날 때 미국의 해군기지가 어디 있었냐면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 일본 애들이 가고 폭격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떵저우에는 바로 뭐냐면 당나라 해군기지가 보고 있어요. 여기를 박살을 내버려요. 무항이 가가지고 이제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얘네 이제 대종이 이거 세우고 당나라는 자꾸 여기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세력이 돼버리니까. 근데 무왕이 가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이 그 당나라로 가가지고 친당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형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당나라에서는 무왕을 제거해버리고 무왕의 동생을 왕을 삼아서 이 발해를 자기의 종속국처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계획을 딱 세우고 동생을 끌어다가 너 다음 왕 시켜줄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왕은 여기서 무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저기를 이제 그 특수부대 애들을 보내갖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무왕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나라 와가지고 장안에 와서 당나라의 귀족들, 신하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암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와갖고 지 동생을 죽여버렸다면 저 정도의 특수부대가 있다면 우리가 막 바라는 거 다 듣고 있다가 와서 쥐두새도 모르게 밤에 우리 죽일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시켰어요. 이 발해를 이렇게 하자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화친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인정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왕 때는 이제 강력한 이런 저쪽 이쪽 당나라를 이제 육지에서 한번 쳤고 자꾸 그래서 이제 거기 쳤고 이 해군도 치고 동생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의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왕인데 자 문왕은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 무왕 때 이제 무왕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발해의 힘을 알았으니까는 이제 당나라하고 화친을 한 거예요. 당나라하고 화친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발해 사람들이 당나라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에 유명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당나라는 빈공과라는 게 있어요. 빈공과.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외국인이 시험 봐서 당나라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내국인도 시험 보지만 이건 빈공과는 외국인들이 유학생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당나라 관리가 되는. 그래서 여기 이거 당나라 역사사를 보면은 한 해는 발해가 1등을 하고 또 한 해는 신라가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발해하고 신라가 계속 1등을 서로 번갈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못하고. 그만큼
신라나 발해의 사람들이 똑똑했다는 거죠. 빈공과의 1등을 계속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신라 새끼들이 이제 한 번 해서 그러니까, 야! 오늘부터 우리는 3시간만 자는 거야. 죽으라고 공부시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2시간만 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공부 서로 경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을 당나라는 자기네 관리로 뽑아서 사용하는 그런 포괄성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과 매우 비슷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무왕 때에 이 나라를 발해라고도 하는 그 이름도 있지만 이걸 해동성국이라고 해요. 해동성국.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바다의 동쪽에 있는 성국, 큰 나라는 번성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해동성국이다. 발해가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번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문왕, 이 3대 왕인 문왕 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기라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정기는 누구냐면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입니다. 660년에 멸망한 다음에 이 고구려 유민이 있는데 이들이 당나라의 산동성 지역의 이 이정기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태수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산동성 태수의 부하였는데 태수가 잘못합니다. 정치 잘못하니까 부하들이 이정기에게 건의를 합니다. 제거하고 이 지역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이정기가 그 지역의 수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산동성의 정치 잘못한 태수를 죽이고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산동성 지역을. 그 다음에 이 이정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당나라 장안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나라가 멸망할 뻔했대요. 당나라 저 수도 장안 앞까지 가가지고요. 이정기 아들들하고 합니다. 이제 당나라 멸망시킨다. 내일 출격이에요. 내일 이제 공격해서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정기 이 산동 지역의 왕이 그날 밤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이 아들들이 이게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왔다는 거는 수도까지 왔다는 건 더 이상 이거 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날 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 아들들이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다시 산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대를 간대요. 이 산동 지역의 왕으로서 4대를 가다가 이제 당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정기 쪽을 이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유명한 고구려의 유민이 바로 이정기 장군입니다. 장군이 할 수도 있고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대단한 힘들이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당나라에서는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역사에 다 있는가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한이 뭐냐면 이제 북한 쪽 애들은 뭐냐면 고구려를 많이 하잖아요. 고구려를 많이 하고 남한 애들은 조선 역사를 많이 해요. 이성계의 조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남한에서 뭐냐면 공산주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옛날엔 빨갱이 그럼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자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지금도 국민들은 빨갱이 그러면 하여튼 이게 뭐 조금 이제 뭐 혁신적 생각은 주식이 빨갱이 하면서 몰아붙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제 막 힘들어지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옛날보다 많이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국정원에 잡혀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정도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의 것을 제가 계속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직 저를 안 잡은 걸 보면은 저를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놔두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좀 얘기를 하고, 어떤 때로는 이제 제가 김일성도 칭찬을 해요. 김일성이 이제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안 잡혀가 조심해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거 보면은 참아서 그냥 놔두는 거긴 해요. 별 인물이 아니라. 근데 이정기라는 사람은 그런 게 대단한 게 있다. 지금은 이게 발굴된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양세봉이라고 아세요? 양세봉? 못 들어보셨어요? 조선족의 수치가 양세봉이를 모르면 이쪽 저 연길 그쪽 지역에서 대단한 항일 투사였대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 김자진 장군도 못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김자진. 청산리 전투에 연길 쪽에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는 그 김자진이고, 그 다음에 양세봉이라는 장군인데 한국에서 양세봉을 조명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역사책 학생들 가르치는 역사책에 양세봉이 나오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운동한 것들을 좀 실어줘요 지금. 그래서 많이 객관화됐다는 거죠. 자본주의자들이 싸웠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항일 운동했다. 이걸 이제 다 인정하고 자료 조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두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싸운 건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그 위에 백성들을 너무 가난하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정기의 그 당나라 정복교육. 어떻게 그 힘이 나올 수 있냐 이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산동반도라는 데가요, 평야가에서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얻어서, 고대는 소금이 돈입니다. 이게 부의 상징입니다. 산동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중국 천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제나라 환공이라고 해요. 제환공이 이 지역 사람입니다. 제환공이 첫 번째 그 패자가 됩니다. 패자라는 것은 그 빠즈라고 그래갖고는 주나라 황제를 모시고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을 빠즈라고 하는데, 첫 번째 빠즈가 이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밑에 저기 그 오강 쪽에 저 양지장, 장장 쪽에서 저 초나라가 나중에 나오지만요, 끝에서는 처음에 나온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기는 이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산동반도의 이 농사와 그 소금의 이 힘이 당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청나라 명청일 때는 나중에 이쪽 장장 쪽이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산물이 1년에 2모작 할 수 있는 게 되고, 농산물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강남을 경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런 게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산동반도 쪽이 경제에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희제 이럴 때는 왜 황제들이 그 짱난 순싱이라고 해서 그 강남 순행을 하거든요. 왕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자들 만나갖고 이제 그 후궁 데려오기도 하고, 그 막 강희제 그 드라마 보니까 나오더구만요. 변장하고 가서 막 일반인인 것처럼 하고 막 하니까. 이거 코고 아세요 이거? 이거 왜 하는지 아시냐고. 이거 차 마실 때 이렇게 한대요.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강희제가 변복을 하고 와서 이제 신하하고 이제 일반 그 차디엔을 갔을 거 아니야. 차디엔에서 마시는데 이 황제가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근데 이걸 못해. 한 번 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제 신하가 이러고 딱 이렇게 해갖고는 이거로다가 그 감사합니다 이거를 남들한테는 안 보이고 황제한테만 이렇게 자기가 이거 무릎 꿇어서 이거 지금 차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거 차 마시듯 이제 그 유머 이런 걸 아는 사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예. 그런 게 이제 그게 강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 변복하고 있으니까는 차마 신나가고 밝히면 죽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아주 재밌는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 이정기는 도대체 무슨 힘을 했느냐 이런 게 이런 그 집배경, 경제 배경이 없는 한은 정치의 변동, 정권의 그런 찬탈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밑에 이것을 갖고 뒤집어 엎는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왕이라고 하는 10대 왕, 뭐 중간에 쭉 있고 15대까지 가는데요. 10대 왕에 이제 선왕이라고 있어요. 선왕. 역시 이름 자체가 확실히 펼쳤던. 그래서 백제는 고왕,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이제 선왕 이런 분들을 중요한 인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왕 때가 최대 영토, 러시아 지역까지 여매주라는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해서 그야말로 조선민족이 이루었던 그런 땅덩어리 중에서 최고의 땅을 가졌던 자가 바로 이 발해의 이제 선왕 시대에 그리하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권을 간략하게나마 좀 우리가 그래서 이제 2권 3권이 또 남았는데 2권 3권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하여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발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짧게 후삼국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후삼국 시대. 후삼국은 자 뭘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은 여기 신라가 쭈그러들었고 여기가 이제 후백제라고 해요. 후백제인데 이건 견훤이라고 그랬죠. 위에는 궁예가 있다가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이 왕이 되는데 왕건이 918년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궁예가 세웠던 나라는 뭐냐? 이걸 태봉국이라고 합니다. 이 태봉은 어디다가 나라를 세웠냐면은 철원에 세웠습니다.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한반도의 중간쯤에 있는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그 땅인데요. 이거 철원 땅. 그래서 철원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 가면 식당 이름도 태봉식당. 그리고 태봉 무슨 가게, 태봉 옷점 뭐 이런 식으로 태봉을 많이 써요. 그럼 태봉이 뭐냐 하실 때 보면 이거는 이 지역은 궁예의 땅이다. 궁예의 나라였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은 아직도 태봉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태봉국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건은 어디 사람이냐? 요 송악 사람입니다. 송악은 뭐냐? 황해도의 개성, 지금의 개성 사람이고요. 궁예는 이제 우리 견훤부터 보십시다. 견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상주, 경상북도 상주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 이름이 그 아작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견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견훤의 엄마가 처녀때요. 그 처녀라고 해야 되나? 밤마다 이상한 남자가 와서 잠을 자고 가요. 네? 밤마다 와서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작인가 이 이제 딸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저 아버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딸 보고 너 왜 그러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느끼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밤마다 남자가 와서 저하고 자고 갑니다.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 그 희한하다. 그래갖고 이제 너 그러면 그 남자가 왔을 때 그 남자의 옷에다가 바늘을 갖고 꼬매놔라. 실을 길게 해서 실 탈에다가 꼬매놔라. 그 남자 정체가 어떤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남자가 왔는데 이제 몰래 뭘 이제 이렇게 탁 빠르게 꼬매놓은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맨날 새벽마다 사라져. 이 남자가 밤마에 왔다가 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다 창문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아침이 돼서 꼭 끼고 하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또 이제 아버지랑 이제 그래서 그 묶었느냐? 네, 꼬매놨습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그 이제 실타래 실을 쫙 따가더니 그 집 자기 집 앞에 그 마당에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타봐라. 탔더니 이따만한 지렁이가. 지렁이? 네. 지렁이가 있더라고요. 지렁이한테 묵혀있더래요. 그게. 지렁이 놈이 밤마다 그 남자로 변하고 와서 그 여자랑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견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훤은 지렁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설이 있어요. 구백제를 세웠던 견훤인데, 자 이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왜 지렁이 아들이지? 근데 나는 이제 기독교이니까 뭐 생각나 이러고 당장 바로 딱 그 말 들어요. 지렁이 아들 견훤. 아니 그러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말이 뭐예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근데 그럼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소리인데 지렁이를 제가 볼 땐 이제 어저께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건이 뭐냐면 왕건은 용왕의 아들이에요. 왕건을 용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면 이걸 왜 지렁이냐면은 왕건과 비교하면 견훤은 용력이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렁이가 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요 모든 다른 거에 보면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 땅속에서 다른 그 조그마한 이런 곤충에 이런 거 보면은 그 괴물이죠. 땅속에서 지렁이는 지상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는 그 힘이 강하지만 뭐예요? 지금 용에 비하면 뭐예요? 용 앞에 지렁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왕건과 비교해서 볼 때는 그 인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그 힘이 있는 자이긴 하나 왕건의 용의 아들인 그 사람에 비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고려를 세울 때 후백제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궁예는 누구냐면 신라의 왕자였었는데 그 왕족의 난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다가 그만 시녀가 애기를 던져서 이렇게 이제 밑 성 밑에 봤는데 잘못해서 손가락에 눈이 찔렸대요. 그래서 눈 하나를 잃었어요. 궁예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애꾸눈이 됐는데 절에서 자라서 이제 스님으로 자라다가 이제 절을 나와서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그 도적이 된 거죠. 이제 도적들한테 얼마나 신임을 했냐면 이제 뭐 아픈 자가 있으면 막 피를 빨아줬대. 이렇게 고름을 막 상처나고 그걸 자기 입으로 빨아주고 먹는 거 있으면 반드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궁예가 엄청난 지도력을 얻은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 이 정도로 해서 궁예가 이제 그 민심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왕건이는 스스로가 이제 들어가서 궁예의 부하가 된 겁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데 싸우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아버지가 스스로 가서 항복하고 송악을 바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궁예가 이제 이 국적집을 다 가졌는데 이 궁예는 나중에 가면서 이제 포악해졌다고 말은 해요. 역사에서는. 그러나 역사는 항상 뭐예요? 이긴 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나중에 이제 부하들과 함께 궁예를 죽였기 때문에 궁예를 어떻게 말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죽였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나쁜 놈인데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예가 나중에 이 말 여러분 들어보시는 것이 관심법인데 관심 마음을 본다는 거죠. 궁예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미륵보살이라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서 막 이제 미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아내를 너 간통했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 내가 네 마음이 다 보여. 너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 두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이건 내 아들 놈이 아니야. 제가 간통해서 난 애들이야. 그리고 아바마마 그런데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극도로 어떤 의심과 이 공포의 어떤 신경 불안 증세 같은 것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관심법이 있다고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을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왕건의 세력이 궁예의 세력을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예의 세력은 끝까지 저항했대요. 그러나 그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쉽게 뭐 하늘이 도와서 왕건을 세운 게 아니라 처음인데 아주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런 걸 다 표현하지 않고 왕건을 이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바쳤고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저쪽 그 여진족의 땅으로 만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실력을 키우는 게 되고 견훤이 남았는데 이 견훤에게는 아들이 신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견훤이 늙어서 항상 이쁜 여자가 문제인데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는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저 둘째 아들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귀여워. 커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애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그런 애를 낳으니까는 이 견훤은 그 여자하고 그 애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장성한 아들 신검이 있고 이 밑에 자기 아들들이 전척에서 난 원래 정식 아내에게서 조광지척에서 사는 이 아들들이 줄줄이 막 다 커갖고 있는데 누구에게 빠졌냐면 그 꼬마 애기한테 빠진 거예요. 아, 얘한테 물려줘야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나한테 물려줘야 그 아버지로 계속 이러는데 저놈한테 물려줘야지 이러니까는 아버지를 가둬버린 거예요.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아버지 절에 같이 가갖고 무장하고 있어. 야, 이러면 뭐 하는 거야? 거기 계세요. 제가 왕할게. 아버지가 거기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산사라고 하는 전북 익산 지역의 금산사의 유폐가 되어버렸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죠. 갇혀 있으니까 왕건이가 사람을 보냈어요. 고려에서 보내서 이제 그건 이제 폐하 누구냐? 예, 저 고려의 왕건 황제가 보낸 누굽니다.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가끔 만났거든요, 이 왕건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친밀한 드라마를 보면은 형님 아우 했다는 거예요. 왕건 아우 막 이러고 이제 뭐 형님 이런 사이였다고. 그래서 나라들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런 게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저 견훤을 회유하는 거예요, 왕건이. 그래서 지금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왕건 우리 황제께서 말하기를 오시랍니다. 저희 저기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간 거예요. 아들놈의 배신당해서 그 첩보부대를 따라서 그냥 고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왕건은 유한 사람의 성격이 부드럽게 보는 건 아는데
딱 가서 형님 잘 오셨습니다. 황제지만 딱 예우를 해준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왕건아웃. 응? 딱 그런 거예요. 내 자네를 믿네. 내가 세운 나라지만 내가 없애버리겠네. 내 아들은 저거 신고 안 돼. 내게 군사를 주게. 그래서 왕건이 군사를 줘요. 그래서 견훤이 직접 가고 신검을 다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왕건이는 신검도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땅을 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왕건의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 살게 하고 연합정책을 그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통일이 됐습니다. 이 땅이. 그리고는 이제 이 왕건은 수많은 그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호족이 힘이 세잖아요. 이미 신라가 약해져가고 여러 호족들이 강하거든요. 이 호족들을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족한테. 저희가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그럼 동맹의 계약으로 뭐냐면은 따님을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건에게 딸을 줘서 아내를 삼게 한다는 건 사유가 되고 장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해요. 왕건이 그냥 가능하면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품이 가능하면 안 싸우고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거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는 통일을 이룬 거예요. 사람이 꽤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래 내 딸 줄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통일을 했어요. 결혼으로. 인품이 결혼으로 그냥 다 통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왕건인데 왕건의 정책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북진. 반드시 고려 땅을 되찾는다. 두 번째 다 화합한다는 거죠. 결혼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민족 화합을 이룬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왕건의 국조이신 고려를 세우신 태조 왕건의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잘 숭상하라. 국민들이 부처님의 은덕 속에 있게 하라. 이것을 이제 세계의 정책으로 해서 고려 정신이 뭐냐라는 걸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려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고려는 아주 그냥 왕들의 중요한 왕들을 이제 시간도 다 못하지만 중요한 것만 딱 아주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려라는 나라는 언제 시작했느냐? 918년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언제 멸망했느냐? 139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에 통치 시기가 5개로 나뉩니다. 5개로 나뉘는데 언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들이 다스렸어요. 왕이 계속되지만 첫 번째 지배계층은 호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되냐 문벌귀족.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뭐라 그러면은 무신정권이라고 합니다. 무신정권 시작이 1117년에서 1017년 1027에서부터 1127년까지 1027에서 1127년까지 100년입니다. 100년. 그 다음에 무신정권 다음에가 뭐냐면은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 4대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고려의 실제적 지배. 지금 이제 한국은 뭐예요? 부르주아지라고 해요. 자본가들. 중국은 뭘까요? 공산당이라고 해야 되나? 공산당과 재벌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보여야겠죠. 지배를 하는 지배계층이. 그러니까 고려도 이런 5계층이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호족인데 호족이 뭐냐? 호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고려. 그러니까 고구려 있죠, 고구려. 고구려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고구려가 신라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원래 고구려인들이잖아요. 고구려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 무의 기질이 있는 나라를 했죠. 그러니까 호족들은 자기 나라 원래 고구려를 잃고 난 다음에 신라 땅 속에서 여전히 그 무인의 기질을 보이면서 살던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라가 멸망하고 왕건이 있을 때도 왕건과 함께 세운 사람들이 호족이에요. 신라의 귀족들이 아니라 바로 원래 고구려의 후손들이 호족이라는 이름으로 왕건과 함께 다시 옛 고려를 만드는 거예요. 왕건 자신도 뭐 옛날에 따면 그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려는 그 옛날 동명 상황의 고구려 그대로 있는다.
뭐 이들이 첫째 지배 이데올로기였죠. 그런데 이 광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4대 왕, 이 첫째 왕은 태조인데 태조가 이제 아까 그런 정책을 했고 광종은 이 호족들이 싫어요. 왜냐면 자기 중앙 왕권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중간에 있었던 그 해종과 뭐 정종 이런 게 다 왕권 다툼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광종은 자기가 이 호족들의 그런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호족을 눌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누구를 받아들이냐면은 신라가 아까 그냥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지배계층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피해가 없이 그대로 고려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 중에 가장 센 애들이 뭐냐면 아까 육두품이 뭐냐면 골품제도에서 능력은 있으나 못 올라간 애들이 있죠. 그 성군과 진골 때문에 이 못 올라간 애들이 고려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얘네들이 지방에 있었는데 원래 호족들이 다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제거하니까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은 거예요? 신라 육두품들을 갖다 중앙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개성으로. 그래서 얘네들과 함께 호족을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지배층들을 고려 지배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을 하는 거고 칼차고 다니던 이제 원래 고구려 호족들을 제거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올라온 이 육두품 출신들이 이게 뭘 이룬 거예요? 이게 문벌 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전체가 다 귀족의 나라이긴 한데 이 귀족 중에서도 이거는 고려의 근거를 둔 호족이고 이거는 신라 육두품들이 올라왔으니까 이들을 문벌 귀족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벌 귀족이 계속 가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중부. 이 정중부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이제 육군 총사령관이에요. 중국말로 루진 종스링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별방 4개 딱 달고 이런 사람한테 김부식 아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이 가가지고는 수령을 태우는 거예요. 육군 총사령관을 경호를 서게서 그 문신들이 노는데 파티를 하는데 어이 정중부 장군 일로 오셔 그러면 예 갔더니 여기서 보초 서줘요. 호의하세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군 총사령관이 지금 가고 기껏해야 중앙당 당위원들이 지금 파티하는데 거기 가서 육군 총사령관 보고 지금 보초 서라는 거예요. 섰어요. 서인까지 오는데 술 먹고 취한 이 김부식의 아들이 가갖고 어이 장군 그러면서 수령을 태워버립니다. 불을 이렇게 잡은 거 장군 털어놓게 타라봅시다 하고 태워버리고 수치죠. 이런 치욕을 받는 거예요. 무신들이. 그리고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로 군이 그렇게 대우 안 하죠. 덩샤품들이 얘기해서 뭐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요. 공산당들은 절대로 군인을 무시하잖아요. 북한도 그래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면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라고. 군인이 먼저 한다는 선군. 군인이 먼저 하죠. 그렇듯이 덩샤오핑도 그렇고 항상 군인을 우대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군인을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수염이 타고 난 다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절에 가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정중부하고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군들이 부하들 딱 때려서 다 죽여버려요. 문 다 걸어서 들어가서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문신들 거기 파티 참석한 애들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무신의 난이에요. 이게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데 1027년부터 1127년까지 100년 동안 이 무신이 이 500년 역사인데 470몇 년의 역사인데 그 중에 100년을 무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이 힘은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뭐예요? 호족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족들의 힘이 다시 무신 정권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족들의 고려인의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조선에는 이제 그 문치의 나라니까 군인들이 하도 독재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문치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이런 유교의 조선에서 받은 유교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아주 엉망인 나라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들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맨 처음에 이의방이가 잡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정중부 수염이 탔지만 누가 먼저 잡으면 이의방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의방이가 나중에 황제의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고가 죽고 정중부도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정중구, 이방, 이고,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고 있는데 이 이의민이 무슨 거냐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인데 칼을 잘 들어갖고 장군이 된 사람인데 이 이의민이가 고려의 왕도 그때 왕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 이의민을 누가 죽이냐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래서 지금 고려 역사에 보면 얘네들은 다 역적에 들어가요. 역적인데 경대승만 충신이에요. 같은 무신인데 경대승은 이 왕권을 다시 왕에게 돌리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례로 이렇게 죽여나가는데 얘네들은 다 역적에 들어가고 얘만 충신에 들어가요. 경대승은. 근데 경대승이 불행하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방 이고까지 가고 경대승 이민이 경대승이가 죽고 이민이가 여기 서요. 그러니까 이민이가 노예인데 그걸 잡고 있으니까 이때 이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이 최충원이가 똑똑해요. 그래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항, 최의 4대가 갑니다. 최씨 정권이 서는 거예요. 이렇게. 최씨 정권이 서는데 이 최씨 정권 때 누가 쳐들어오냐? 이때 여기 누가 쳐들어오냐면 3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3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첫 번째 쳐들어온 게 누구냐면 요나라예요. 거란족 애들이. 요나라가 쳐들어온 거를 요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요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봅시다. 요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8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난리가 났어요. 항복하자. 아니면 저 북쪽 땅을 떼어주고 여기라도 밑에라도 살아남자. 별얘기가 다 나는 거예요. 이때 누구냐면 서희라는 사람이 야 얘기나 들어보자. 쟤들이 왜 왔는지. 나를 보내달라. 그래도 갔다 와봐. 죽지 말고 와. 가서 이제 소손형을 만나고 니네 왜 왔냐? 어? 니네가 뭐 싸울 게 뭐 있다. 니네 우리한테 80만에 끌고 와. 그래서 소손형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 요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있는 송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라가. 거란족이 한족이 세운 송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치러 내려갈 때 니네가 송나라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니네가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 힘들어. 니네부터 치고 송나라 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송나라하고 니네가 송나라 칠 때 우리가 걔네랑 관계 안 할게. 니네끼리 알아서 해. 니네 그 본토에 니네끼리 알아서 해. 우리 이쪽 반대에서는 안 할게. 약속하지? 안 할게. 야, 근데 우리는 원래 고려야, 고려. 이게 이쪽 땅이 다 우리 거였어. 근데 우리가 거기 관계 안 하면 우리한테 뭐 줘야지. 그 소손영이가 그러면 압록강까지 니네 땅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라는 대동강 아래밖에 안 됐잖아요. 어제 강 얘기했죠? 위에 압록강이고 중간에 청천강이 있다고 했죠. 여기 살수. 왕건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태조 왕건 시대 때 여기까지 회복을 했어요. 청천강까지. 영토를 자기 본인이 그 정책을 세우고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땅을 고려 영토로 했어요. 신라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는 아직 이게 지금 요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얘네랑 광야를 내가 여기 칠 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줘야지. 뭘 줄까? 야 이게 원래 이쪽이 다 우리 땅인데 지금 니네가 여기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줘. 그래? 그래서 압록강까지 하나도 싸우지 않고 영토를 회복했어요. 80만이 쳐들어온 거에 대하여서 전쟁에서 우리 땅을 뺏길 판인데 가서 세치어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땅을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압록강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최고의 영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서희. 싸우지도 않고 이 땅을 회복한 일이 생겼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하고 실수한 거야. 소선영이가 갖고 이제 야 이 병신아 너 뭐 온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땅을 다시 이제 다시 가져가려고 막 오는데 핑계가 없잖아. 이제 두 번째 여기 얘네들 3번 쳐들어오거든요. 3번을 쳐들어오는데 두 번째는 그거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는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야 알았어 하고 이제 우리 고려 왕이 니네 왕 가서 황제 니네 가서 만날게.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요. 근데 돌아가다가 깜빡한 거야. 뭐냐면 그 땅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깜빡 그냥 가버렸어. 안 돌려줬어. 그냥 알았어 하고 막 정신없이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아시겠어요? 근데 3번째 다시 또 쳐들어와요.
이때는 한 30만 명인가 몇 명을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기마 부대들을 중심으로 빨리 와서 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개성 쪽을. 이때 우리나라 장군이 되는 강감찬이에요. 이 강감찬이가 나가가지고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청청강 요쪽. 여기에 이제 귀주성이라고 있는데 이 귀주성에서 30만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청청강을 막아가지고는 이 새끼들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는 원래 문신인데 강감찬이 무인이 아니에요. 근데 문신인데 병법을 아는 분들로 볼 수 있죠. 가가지고 병법을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땅만 뺏기고 더 말도 못하고 3번 쳐들어왔다가 첫 번째는 그냥 저거로 외교로 끝났고 두 번째는 화친을 맺어서 끝났고 세 번째는 쳐들었는데 이번엔 다 죽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 강감찬의 이거를 우리가 귀주대첩이라고 해요. 귀주대첩인데 조선민족이 외적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게 3번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배웠죠. 고구려 누구예요?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딱 가가지고 거짓 항복하는 척하고 야 이제 공이 있으니까 돌아가.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대첩? 살수대첩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강감찬이 요나라 쳐들어왔을 때 30만 명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 귀주대첩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외놈들을 임진왜란때 죽였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민족의 3대 대첩이다. 조선민족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자랑스러운 전승을 이루었던 그런 그 대첩인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요나라는 더 못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요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요나라 위에 누가 있냐면 여진족, 아까 말갈족 있잖아요. 말갈족들이 여진족이 최초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나라예요. 찐구어가 랴오구어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서 여진족은요 한족 애들이 말을 해요. 얘네들 1만 명만 모이면 한족이 위태롭다. 여진족 기마부대 1만 명만 모이면 한족의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던 게 여진족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열시켜놔요. 한족 애들이 이 다른 족속들을 항상 분열시켰는데 얘네들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라도 부숴버려요. 요나라가 금나라한테 멸망당해요. 그리고 금나라가 송나라를 치러 가요. 근데 송나라, 이 한족에 남은 이 나라 끈질겨요. 약한데 경제는 엄청 번영한데 여기에도 안 져요. 이 금나라한테 끝까지 버팅기는 나라예요. 이 송나라가. 왜 그러면 저의 조상님이 바로 이 송나라예요. 송나라에서 했던 조광윤이가 저의 조상이에요. 네. 저의 피는 한족이 있어요. 네. 우리 족보에 이 조광윤의 손자가 고려 땅으로 와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인이 된 거죠. 그러나 제 조상은 원래 여기 송나라 이거예요. 조광윤. 그 나라는 그 아까 많이 태자 예예 거기 갔던 그 금나라 그 여진족이 그렇죠.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만주족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같은 족속이에요. 시대마다 막 우위에 예예 그래서 동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같은 것이라 친척벌이다 볼 수 있어요. 다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이 금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금나라. 근데 이때는 이 조선 이제 고려에 누가 있으면 저기 이자겸이라고 해서 그 권신이에요. 권신은 권력 있는 신하. 이 권신이 그냥 화친을 맺어버려요. 싸우지를 않고 그래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래서 금나라 때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 항복하는 거야. 우리가 피해는 없이 그냥 화친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있을 때 그래서 금나라 것은 별 저기 없이 그냥 가버렸고요. 큰 거 없이. 세 번째로 들어오면 여기 요나라 있죠? 금나라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태무진의 몽골, 원나라. 이 몽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요. 얘네들이 나중에 금나라도 부숴버리고 송나라도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냐면 이민족, 유목민족이 그 한족의 나라를 지배하는 옛날에 친시황이 있긴 하지만 그 얘네들이 이제 별로 거부하니까 공식으로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몽골족이 한족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사건. 이 원나라가 서버립니다. 이 나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보면은 고려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몽골이 고려로 와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올 때가 바로 요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이때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몽골이 센 걸 알아요. 유럽까지 먹는 나라니까 이제 최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건가? 그래서 개성에서 못 싸운다. 육지에서는 몽골 애들을 못 당한다. 이 말을 귀신같이 다루는 애들이니까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개성이 있다가 개성 옆으로 여기 뭐냐면은 요렇게 섬이 있는데 이걸 강화도라고 해요.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왕을 데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버려요. 최후가. 여기는 물살이 빨라가지고 이 물살이 빨라서 무대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몽골 애들이. 그래서 섬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항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면 살려줘요. 살려주는 대신에 왕조를 없애버려요. 왕조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몽골 땅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최후는 왕을 모시고 가서 뭐냐면은 죽으면 죽었지 너네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최후가. 그래서 고려 왕조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40년을 싸워요. 이런 식으로. 40년을 여기 들어가서 상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40년 후에는 최우, 최항, 최희, 그 다음에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임연 그리고 임유무까지 해서 무신정권, 임유무를 죽임으로 무신정권이 끝나요. 김준이는 최후의 집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나중에 그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임유무까지 해서 끝나버리고 죽이고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려는 뭐가 되냐면은 몽골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는 안 없애요 왕조를. 왜냐면 몽골이 통치 방식을 바꿔요. 왕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왕조 한족 애들이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대로 두면서 필요한 것만 공급받는다. 괜히 그 없애갖고 통치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대로 니들이 해. 그 대신에 우리 필요한 건 다 내놔. 이렇게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가 살아남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단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왕의 호칭은 그 전에는 뭐 이제 약간 태조, 무슨 광종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썼는데 이때부터는 왕의 이름에다 충자를 붙여야 돼요. 몽골에 충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충자가 붙어갖고는 충수광, 충렬왕, 그다음 충선왕, 그다음에 충선왕, 충목항, 충목왕 이런 식으로 왕자를 붙여서 한 5세대인가 6세대가 왕조가 고려 왕조에 충자 붙으면 다 몽골에 했던 그 왕들이에요. 근데 요때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그때 얘네들 이제 여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고려 여자들을 공을 바치는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기황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공녀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황제의 눈에 띄어가지고 원나라의 황후가 돼요. 그 기씨였기 때문에 기황후라고 그래요. 별일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공녀로 다쳐가는데 원나라의 황후가 되는 여자도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쉬는 원나라가 보면은 왜 그렇게 공사 못하고 그 원나라 다음에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있습니다. 주원장이가 이제 저항을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스님 출신인데 중 출신인데 이제 주원장이 돼갖고 예. 심양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그래갖고는 그 원나라가 약해져갖고 북원이라고 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이 중원 지방은 이제 주원장이가 차지하고 명나라를 세우게 돼요.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었어요. 몽골의 몽골을 언제 갈라졌냐? 예. 300년